김구라 경제연구소 구독자가 또 살짝 늘었습니다. 얼마? 그래서 지금 저희가 1000명 정도 이제 늘은 거로 추산이 돼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27만 8천까지. 네, 27만 8천까지 지금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 단위 가지고 참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나? 뭐 어쨌든 간에 그동안 뭐 사실 이제 움직임이 없었다가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데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뭐든지 분야별로 그냥 의미는 뭐 사실 그 의미가 많은데 캐즘이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사실은 진짜 김구라하고 이제 김종효하고 이제 김인만 해가지고 삼두를 해가지고 주식 정보 좋은 거 주고 김만이 또 이제 우리 부동산 관련해서 또 이제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쭉쭉 좀 늘다가 사실 또 이제 몇 주 보니까 식상하거든. 그런가? 그러니까 뭐 벌써 캐즘인가? 아니 뭐 이제 김인만은 그냥 헛소리만 삑삑하고 사실은 그렇고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 방송은 이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집이 고가의 집이 있는 분들은 이걸 안 보죠. 아마 무슨 명품 방송 뭐 이런 거 볼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제 집이 조금 이제 상급지에 열망이 있고 뭐 이런 분들이 보다 보니까 김인만의 얘기가 자칫 공허할 수도 있다. 공허할 수 있다. 그잖아 공허하잖아. 그런 것도 있고. 좋아요. 근데 이제 김종효도 컨텐츠는 좋은데 김종효의 컨텐츠에 김인만의 화법이면 조금 더 날아갈 수 있지. 더 그래요? 과감하게 얘기하고 삼성전자 때려쳐 막 이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가능한데 근데 이제 김종효의 성향도 그렇고 또 지금 이제 현직 경제부장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너무 이제 경솔하게 얘기하는 거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주식은 그러면 안 되지. 아니 근데 주식도 그렇게 선동가들이 그래요? 때려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식도? 아니 이제 뭐 사라고 이제 강력하게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인기를 얻는 사람들은 주로 그렇죠. 막 사라고요? 아주 강력하게. 예. 그건 좀 위험하지 않나? 아니 근데 위험한 건 어쨌든 선택은 본인이야. 뭐 사라고 저기 있잖아 가둬놓고 무슨 강요한 것도 아니고 선택은 본인이에요. 그래도 떨어지면 또 막 댓글 달잖아. 아니 근데 그건 어쨌든 김종인 너 때문에 떨어졌어. 막 반응 자체를 그분들은 오히려 더 즐겨 하시니까 등락보다는. 우리도 그렇게 하자. 아니 근데 저는 저번 주에도 삼성 뭐 DS 만나고 이러는데 제가 삼성전자 뭐 저쪽 하면은 쫓겨납니다. 아 진짜? 어쨌든 이제 저희 방송이 어쨌든 뭐 선전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 이제 자명의 사실이니까 자 어쨌든 말이죠. 사실은 지난번에 정말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쌍끌이로 해서 정말로 거침없이 가다가 사실 이제 지난주 중반에 미국 주저앉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에이펙 때까지 우리 주식도 정말로 그래서 뭐 곧이어 5천 가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조정을 좀 받긴 받았어요. 이번에 그 조정 국면은 되게 뭐 여기저기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 김종효의 또 시각이 이제 궁금하거든요. 어때요? 일단 그 4,200까지 올라온 속도가 너무 빠르긴 했죠. 자, 우리 증시 얘기한다면 뭐 미국도 그런데 미국은 그래도 10년 동안 꾸준히 계속 올라가는 거지만 우리는 올해만 지수가 70% 넘게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역사상 이렇게 진짜 IMF 이럴 때 탈출할 때 이럴 때 말고는 진짜 역사상 없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일단 속도가 빨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 거침없이 사는 외국인들이 일단 매도하기 시작한 게 가장 큰. 외국인들은 어쨌든 간에 이제 이익 시절. 근데 이제 지금 이 11월이라고 하는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이나 뭐 주 단위의 돈을 굴리는 그런 펀드들은 이때가 북클로징 기간입니다. 북클로징이 뭐예요? 장부 마감. 요즘 이제 방송사 사장에 제가 봤을 땐 그래. 일단의 최고로 내세우는 업적은 적자하고 흑자의 수지를 맞추는 거야. 옛날에는 그냥 방송사는 진짜 미국처럼 적자가 나도 그냥 계속 어쨌든 간에 뭐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그렇게 적자도 많이 안 났었고 어쨌든 간에 프로그램을 생산해 내는 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 무조건 나은 막 생산하는 게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있는 프로도 일단은 주기자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MBC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실 이제 복면가왕도 그렇고 지금 굳이 종영할 이유는 없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시즌2를 사실 도모하지만 그게 결국은 뭐냐면 제작비 이슈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제작비는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그러니까는 뭐 이런 얘기하면 편안하게 얘기하면 MBC 내에서도 약간 트렌디한 프로가 있고 그 프로는 약간 좀 보수적인 그런 프로에서 MBC 내에서도 약간 종편 같은 그런 느낌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복면가왕이요? 복면가왕도 이제 오래됐잖아. 그래도 10년 고정 팬들이 넘었으니까. 많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제 연말까지만 하고 종영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리고 MBC 에브리원의 대표적인 프로잖아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기도 이번에 시즌을 내렸어요. 아 그래요? 내렸어. 그거 재밌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이제 재정비 뭐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어쨌든 방송사도 이제 그 아까 얘기하는 그런 것처럼 이제
경영자들이 어쨌든 평가를 받음에 있어서 어쨌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사실은 없는 살림에 가계부 쓰는 거지 있는 사람들 가계부 안 써도 돼. 그렇죠. 그치? 없는 살림에 옛날에 무슨 뭐 콩나물 얼마 무슨 야쿠르트 얼마 이러면서 쓰는 건데 이제 들어올 돈이 빤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사 이제 경영자들이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에 있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근데 저도 이제 그 얘기 비슷하게 들었는데 저도 이제 그 미국 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제 이제 증권계좌 이제 담당하는 그 이제 이사님이 도곡동에 있다가 역삼동으로 옮겼어. 왜요? 잘 된 거지. 아, 잘 된 거야? 도곡에서 역삼을 쫓겨냈다고 하면 안 되지. 비슷하지 않나? 동국이나 역삼이나. 근데 지점이 더 커. 아, 역삼이 더 커요? 역삼이 더 커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한 10% 정도 빠졌어요. 총액이. 총액이. 지난주에 이제 물어봤었거든요.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때 이익 실현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했더니 이제 그분 답이 지금 이렇게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많이 올라가고 고점인 상황에서 우리가 항상 투자자들은 내가 마이너스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10%는 급락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근데 그거 무서워서 여기서 탈출하는 것 자체는 지금 장 자체가 어쨌든 기본 펀더멘탈이라든 이런 것들 좋은 기업들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걸 예측을 못한다. 그러니까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도 하더라고. 11월 달은 어쨌든 간에 그런 펀드 매니저들, 뭐 헤지 펀드에서 어쨌든 뭐 그런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어쨌든 간에 그런 실적 같은 것도 이제 정리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 그 왜냐하면 북클로징을 해야 결과가 나오고 결과가 나야 그 사람들은 성과급을 받으니까 그래서 11월 달에 북클로징 이슈가 항상 있어 왔어요. 근데 올해처럼 또 우리 시장을 많이 샀고 우리 시장에 성과가 많이 났기 때문에 뭐 지금 최근 한 며칠간 7조 넘게 팔았거든요. 엄청난 금액인데 산 거를 몇십 조를 샀으니까 최근에 7조 판 건 많은 금액이기는 한데 이거 분명히 개인들이 받아갈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밀렸지만 최근에 그 시장에 얼마만큼 예탁금이 늘었냐면은 원래 60조 맴돌던 고객 예탁금이 80조가 되고 그다음에 CMA 주식에 들어가고 싶은데 너무 많이 오르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던 CMA 자금도 대폭 늘었거든요. 그래서 대기 자금이 워낙 풍부해서 그 외국인들의 자금을 지금 흡수하고 있는 구간이니까 제가 보기에 11월 달은 외국인들이 조금 팔고 약간 주춤거릴 수는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시장에 왜 올라왔나를 따져봐야 돼요. 외국인들이 왜 샀나? 왜 샀어? 지금 미국 시장이 그렇게 조정받았지만 여전히 고개 꺾지 않고 고개를 바짝 드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전에 뭐 2달 전에도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샌디스크가 주가가 9월 달에만 3배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고개를 꺾지 않고 계속 신고가예요. 반도체 업체 중에서 가장 핫발이었던 샌디스크가 계속해서 이제 쭉쭉 치고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간에 얘도 이제 처지지 않고 가는 거 보면 어쨌든 이 위에 것들은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얘도 이제 올라가는 추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플래시 메모리 쪽도 지금 터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방증하고 있고 실적에서도 증명하고 있고 전망도 긍정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이 시장이 지금 꺾였다라고 보기 어렵고 우리 시장에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실적 상향이 내년도 전망이 맞다면 지금 주가도 비싸다라고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아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잘하든 못하든 다 떠나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계속 주식시장을 부양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상법이 이번에 3차 개정이 되면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 그동안 제가 계속 주장해왔던 배당 분리과세 25%도 이번에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이잖아요. 당정청의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여서. 뭐 이런 것들이 확정된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전 정부 때 안 샀던 이유가 샀다가 팔았던 이유가 한국 정부는 약속을 안 지키려는데 맞아, 그 얘기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약속을 하나하나 지켜가고 국회도 거기에 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장을 상승시켰던 두 가지 요소가 전혀 바뀌지 않고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은 내려올 때는 아니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시장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막 뛰어드시는 분들은 그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거 중소형주 장이다. 중소형주 장도 분명히 온다. 키 맞추기 따라간다. 샌디스크도 가는데 안 옵니다. 안 와요. 그래요. 김준호가 사실 말이죠. 이렇게 이제 단호한 표현, 거친 표현 잘 안 합니다. 이거는 정말 안 온다는 거니까. 함부로 그냥 끼얹어 버리네. 사실 마찬가지예요. 희망을 안 주네, 희망을. 트롯 가수들 있잖아. 트롯 가수들 다 잘 나가는 것 같지? 그냥 쉬는 사람은 쉬어요. 미스터 트롯이라든지 현역과 그 소위 말해서 서바이벌 경연의 흐름을 탄 사람들이나 올라가는 거지. 그냥 혼자서 옛날부터 하던 사람들은 물론 뭐 장이 좋아지니까 조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지만 사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가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안 가는 거는 안 가고 그래서 중소형주 장 중에 뭐 일부 섹터 중에 모멘텀이 나타나는 것들은 뭐 그때그때 올라가는 거 물론 있겠죠. 근데 중소형주가 예전처럼 막 꽝 올라가는 그런 장세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움직이고 있는 몇 가지 섹터 안에서 돌거나 최소한 지금 시장을 하드 캐리하고 있는 반도체 정도 영역 안에 머물러야지 진짜 안 올라갔던 종목군들 노리는 건 확실하게 반전하는 모멘텀이나 실적의 증대 요소가 있는 것만 골라야 된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조방원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이런 소위 말해서 나가는 종목의 중소형주면 되는데 안 그런 중소형주. 그런 것들 요즘 사는 분들이 어느 종목들을 많이 사요? 그냥 막연한 기대로. 바이오. 바이오 중소형.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도 몇 개는 진짜 강하거든요. 근데 그런 바이오들은 이제 시총이 작은 종목이 아니에요. 최소한 시총이 막 3, 4조, 뭐 10조, 20조 이렇게 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중소형주라고 부를 수 없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진짜 몇 천억짜리의 그런 종목군들 발굴해서 올라가는 그런 장세 되려면 적어도 한 뭐 4, 5년 앞을 내다보고 그 4, 5년 앞에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나 중소형주 쪽에서 뭘 노려보는 거지. 지금 이렇게 대형주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몰고 가는 장세에서 자꾸 중소형주 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 중에 한 70%가 시장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직도 계좌가 마이너스다. 아하. 와, 제가 최근에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지하철 앞에서 어떤 아주머니 두 분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 속상해 죽겠대. 요즘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왜 그러니까 바이오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하나도 안 올랐다. 주식이 왜 이러냐 그러는데 이게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사실 이제 어뜻 보면 맞는 얘기거든. 사실 간 사람들 갔잖아. 그러면 안 가는 애들 따라가는 거야. 전반적으로 장이 다 좋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리딩방이라든지 이런데 사실은 뭐 이제는 바이오입니다. 이제는 뭡니다 하면서 그렇죠. 그런 거막 얘기하는데 나오죠. 그런 거 넣었다가 완전히 착살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아까 그 얘기도 참 웃기는 얘기인 게 사실 4, 5년을 내다볼 정도면은 중소형주는 안 하지. 4, 5년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냥 얻어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전반적인 어떤 산업구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왜 중소형주를 사? 안 그래? 그거는 말도 안 그건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냥 우리가 해주는 거, 뭐 그런 것도 좀 하는 게 대세에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남들 다 강남 살 때 독야 청청. 야 나는 말이야 가평이 될 것 같아. 안 된다는 얘기야. 사람하고 똑같네. 똑같아. 갈로만 가네. 갈로만 가. 모두이잖아. 돈 있잖아. 그 흐름이 그 사람들 있잖아. 주변에 부자 된 사람들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뭐 어떤 뭐 저 경제적 식견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남들 흐름대로 크게 반하지 않고 근데 혼자 독야청청 야 나는 여기가 될 것 같아 해가지고 산 사람들 다 착살난다는 얘기예요. 그냥 1등 따라가면 돼 그냥.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런 미인주들, 시장에 관심이 모이는 그런 미인주들을 사는 타이밍과 가격이 중요한 거죠. 아 그것까지 우리가 가르쳐 줄 수는 없지. 안 그래? 그거는 있잖아. 그냥 밥 숟가락에 엄마도 그렇게 안 해. 엄마는 또 먹여주잖아. 아니지. 사실요. 우리 동현이가 있잖아요. 키가 저에 비해서 작아요. 그리고 걔네 엄마에 비해서 작아. 물론 잠을 못 잔 것도 있지만 또 먹여줬네. 먹는 거는 자기가 먹어야 돼. 자기가 먹어야 되는 또 거야. 먹여줬으면 더 컸을 텐데. 자기가 먹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거친 매도는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어쨌든 실적을 어쨌든 간에 본인이 이제 즐기기 위해서 자기네도 어쨌든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재편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조정을 한 거고. 질문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 삼두가 얘기했던 것 중에 10% 급락하면은 주식은 손절매해야 된다. 아니, 10% 외국인들이 팔 때 팔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때가 아닙니다. 10%는 아니고요. 김 소장, 예. 지금 여태까지 우리 삼두가 얘기했잖아. 그때가 아니라고. 아니야? 지금 그 공식은 또 얘기했잖아. 다른 공식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10% 정도는 언제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급락 나올 수 있고요. 보통 20% 정도 고점에서 조정 오면 조정장이라고 하고 그러면 뭔가 좀 달리 봐야 되는데 그런가? 예전에 분명히 10% 떨어지면 주식은 팔아라고 했는데. 아니 그 10%라는 거는 뭐 교과서에서 나온 적도 없고 제가 얘기한 적도 분명히 들었는데. 김만 씨, 그럼 내가 묻고 싶어. 사실 있잖아. 그러면 저기 강남에 지금 있잖아. 압구정 현대라든지 그 원베이 이런데 한 10% 급락이 됐어. 근데 우리 상황은 그렇게 크게 바뀐 게 없어. 그거 던지고 나와야 되나? 부동산은 30% 떨어진다. 그치, 이거 봐. 주식은 10%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니까. 아니야. 와, 이거 과거 방송 돌려봐야 돼. 이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나는 억울해요. 10%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20% 정도 조정받으면 조정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조금 시각을 달리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럼 이 정도 외국인들이 파는 건 아직은 괜찮다는 아니, 거죠? 그 외국인은
지금 추세적으로 시장을 계속 끌어내리면서 팔 수 있을 정도로 외국인들이 다 주도하는 장이면 그럴 수 있는데 종효 얘기 잘했어.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 옛날엔 던지면 우리가 못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빠지면 우리는 아무 일 없이 그냥 당하는 건데 지금 밑에서 받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이 오늘은 또 1조 넘게 팔았단 말이에요. 아, 개인들이 팔았어요? 네, 그럼 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저께까지는 받아줘요? 아니요. 오늘은 기관들이 샀는데 기관들이 사요?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가장 핵심 이유는 뭐냐면 서로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서로 물량을 주고받는 구간이에요. 서로 던지고 받고 막 네. 이러는구나. 근데 이게 이제 수급이 무너지면서 한쪽이 한 방향으로 밀면 이제 그때 확 무너지는 거죠. 자, 그나저나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상법 개정 관련해서 이제 3차 상법 개정 얘기했는데 자사주 소강 얘기도 했었고 요거에 대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당정청이 모여서 의견을 모은 것 같아요. 그래서 25%로 내리는 원래 정부 한 35%였는데, 그러니까 원래 지금 배당을 많이 받아서 종합과세를 하면 그러면 49.5%를 내는 게 지금까지의 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35%로 내리면 38.5%이기 때문에 10% 변화는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일단 25%로 내려야 된다는 게 이소영 의원의 완이었고 결국 이것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민석 총리, 강원식 비서실장, 정청래 대표가 모여서 25%로 어느 정도 합의 컨센서스를 만든 걸로 보이고 이제 문제는 자사주 소각인데 자사주 소각을 하면 이걸 기존에 들고 있는 물량을 다 소각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럼 기간을 얼마나 줄 거냐? 그러면 만약에 기간을 굉장히 짧게 주면 이거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있을 수 부담이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간을 얼마나 줄 거냐 정도의 문제만 남은 것으로 보여서 이와 관련돼서 오늘 금융주들이 급등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형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일 안 움직였던 것 중에 하나가 그 ETF잖아요. 배당 관련 ETF. 오늘 쐈잖아요. 어허, 아니, 그 좀 올랐더라고, 최근에 며칠 사이에. 오늘만 올랐습니다. 아, 오늘만 올랐어요? 오늘 한 7% 올랐습니다. 아, 진짜로? 네. 나 안 봤네. 오늘 금융주, 뭐 홀딩스 이런 지주사들 배당 많이 주는 종목군들이 다 급등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구성 종목이 그런 종목군들이니까 오늘 이제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보면은 관련된 종목이 있으시면 좋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재료가 노출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 가격에 또 뒤늦게 올라타시면 막판 또 변동성에 시달릴 수 있으니까 올해 만약에 이 배당주를 놓치셨다면 제가 보기엔 내년에 사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은행주나 이렇게 배당 많이 주는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배당을 우상향시킬 가능성이 높아서 배당 관련주는 제가 보기엔 이제부터는 조금 타이밍이 늦은 것 같으니까 오늘 오른 거 보고 또 흥분해서 또 뭐 금융주 막 질러대기 시작하면은 이것도 단기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렵네. 네, 배당락 나오고 내년 정도에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언제요? 내년 뭐 연초부터 사면 되죠. 네. 자, 어쨌거나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이제 삼두가 신규 종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발굴을 해서 좀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삼성, 현대차, 뭐 SDI 그리고 또 이제 우리 SO일, 한전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재미를 많이 보고 있는데 신규 종목 지금 뭐 이제 살짝 이제 뭐 관심 가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최근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서 두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하나는 HL 만도예요. 이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가 만도 얘기했었어. 네, 다시 주저앉았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HL 만도인데 근데 지난번에 그 주저앉은 이유는 뭐예요? 이게 이제 실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봤던 건 구조적으로 작년까지는 R&D 비용을 엄청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익이 많이 나지 않았는데 R&D 비용을 많이 쓰니까 이익이 급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한 5%는 이익 내던 애가 이익률이 막 1, 2%로 떨어지니까 이익이 급감하니까 밸류에이션이 비싸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 주가가 못 갔다가 올해는 구조적으로 R&D 비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실적이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올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악재는 뭐냐면 이 중국의 회사를 하나 샀습니다. 자율주행 회사를 하나 샀습니다. R&D 만도가. 원래 HL 클레모브라고 자기들 회사도 있는데 HL 만도가. 네, 그거에 이제 별로 잘 안 되다 보니까 중국이 자율주행 잘한다 그래서 중국 회사 하나 덜렁 산 거예요. 근데 그게 상장하자마자 그냥 막 내리꽂아 갖고 분기별로 막 2천억씩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 회계 방식이 계속 시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가가 쭉쭉쭉쭉 떨어지니까 분기마다 2천억씩 날아간 거예요, 이익이. 그러니까 회사의 이익이 날아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장부상으로는 2천억씩 날아간 거죠. 그래서 이게 3분기에 90%가 빠졌습니다. 근데 이걸 왜 추천해요?
아니 작살이 나는. 그래서 더 빠질 게 없다. 아, 더 이상 빠질 게 없다. 근데 어쨌든 간에 HL 만두는 이제 어쨌든 간에 업황 자체가 앞으로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 업황은 좋았다니까요. 이익은 계속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2천억 이익하고 관세 손실을 빼면 역대급 이익이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것처럼 계속 보였던 거예요. 근데 HL 만두가 사실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각광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얘가 이제 만드는 게 뭘 만드냐면 차에 들어가는 셰시 만들고 그 다음에 스티어링, 그 다음에 뭐 미션은 안 만들고 뭐 서스펜션, 브레이크 이런 거 만들거든요. 근데 브레이크나 이런 스티어링 같은 게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면 다 뭘로 넘어가냐면은 이제는 물리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스티어링도 원래는 기어비만큼 돌려서 차가 조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전기 신호로 다 바뀝니다. 아하. 브레이크도 예전에 누르면 실린더 압력으로 유압 실린더가 눌러서 누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 전자식으로 바뀝니다. 이거를 얘네가 해요. 기술이 약간 뭐 독보적이야? 앞서가고 있어? 가격이 괜찮죠. 아, 가격이. 압도적으로 앞서간다라기보다는 기술력의 큰 차이보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기술은 그렇게 이제 떨어지진 않고. 그러니까 뭐 보시라든지 이런 데랑 비교해 보면 더 좋은 회사가 물론 아, 있어요. 보시하고 경쟁해요? 네, 당연히. 기술력은? 아, 보시는 뭐 최고지 보시. 근데 옛날에 덴소, 옛날에 보시가 아닙니다. 그래요? 옛날보다는 많이 이제 일이 떨어진 상태에서 HL 만도가 최근에 GM에도 들어가고 중국 로컬 업체에도 많이 들어가고 현대기아의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에도 들어가고 대단하네.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여기가 자율주행의 진심인데 지금까지 투자한 건 두 개는 다 망했어요. HL 클레모브도 잘 안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회사도 망가졌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확보하고 있는 여기에서 얻은 제어 기술, 그러니까 지금 모터하고 감속기는 다 제어 기술이잖아요. 이 제어 기술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현대차가 로봇을 만들 때 그와 관련된 부품을 가장 잘 공급할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야, 어쨌든 간에 뭐 사실 자동차가 로봇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그 영화 트랜스포머 알잖아. 트랜스포머 보면 알잖아. 야, 전문가가 그런 것도 하네. 트랜스포머 알지? 자동차가 변하는 거. 야, 그렇게 말이야. 제수까지 해주고 정말 고맙네. 트랜스포머 좋지. 네, 형님 최고입니다. 그럼 트랜스포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로봇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감속을 해야 되고 제어를 해야 되니까 맞네. 그게 이제 자동차에서 들어가는 감속기 모터보다 로봇으로 갔을 때 그 부품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아, 그럼 이제 돈벌이가 더 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지금 로봇주라고 해서 오르는 게 뭐 우리나라의 감속기 기업들, 그다음에 뭐 휴머노이드 기업들 몇 개가 정말 막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정말로 나중에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몇 개인지는 조금 의심스러워서 로봇주 관련돼서는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뭐 로봇주 중에서도 오른 거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현대차와의 장기적 협업, 엔비디아와의 협업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때 여기에 이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믿을 만한 1차 벤더가 누구냐? 라고 봤을 때는 자동차에서 이미 장기적으로 검증된 HL 만도의 제어 계측 기술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HL 만도.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래. 사실 이제 그 김정은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뭐 옛날에 우리 했잖아. 뭐 검색 엔진 해가지고 라이코스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았어. 엠파스. 네티앙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았단 말이야. 근데 야후. 사실은 다 작살났잖아. 야후 정도만 해도 근데 양반이지. 다 야후도 작살났잖아. 일본 때문에 살아남은 거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사실은 그냥 신기술 뭐 이러면 이제 열광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 나머지 오른 기업들은 사실 이제 구체화되려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예전부터 하던 데니까 그래도 그나마 좀 길이 보인다는 얘기군요. 매출도 있고 이익도 있고 향후의 모멘텀도 있고 주가는 지금 비싸지 않고. 와, 그럼 다 가졌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당장 올라가진 않겠지만 로봇 모멘텀이 반영되는 게 2027년부터라고 생각해 보면 뭐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도 조정받을 때마다 계속 분할해서 사야죠. 아, 지금 말이죠. 어쨌든 간에 3개월 동안 제가 이제 주식의 어떤 흐름을 봤더니 이제 어쨌든 간에 좀 주저앉아서 올라가는데 그래도 이제 뭐 3년, 10년 구원으로 봤을 때 여전히 이제 낮은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 상승에 비해서 조금 많이 뒤쳐졌죠. 많이 좀 쳐져 있는데 지금 한 37,0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3개월 동안 봤더니 지금 이제 37,000원에서 이제 33,0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이제 아마 34,000~5,000원에 담으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 종목도 PBR로 보면 한 배가 55,000원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봇 모멘텀이 붙으면 당연히 더 갈 텐데
로봇 모멘텀과 상관없이도 그 정도 가격은 갈 수 있다. 만약에 로봇 모멘텀이 붙는다면 더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35,000원 요 내외 가격에서 분할해서 계속 담으실 것을 당장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HL만도 또 한 가지 기업은 뭐 중장기로 투자할 기업은 아닌데 최근에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게 백화점이거든요. 백화점? 신세계에 툭 튀어 올라오고 현대백화점에 더 치고 올라가고 아무래도 이제 있어요. 요즘 미어 터지잖아. 관광객들이. 미어 터져. 진짜 야, 관광객 근데 진짜. 미어 터지는 데 있잖아. 야, 저기는 안 되더만. 제주도는. 관광객이 제주도는 안 가는가요? 제가 요번 주에 사실 이제 오랜만에 가족 여행을 해서 오키나와를 가기로 했었어요. 오키나와 가기로 했는데 내가 갈 때 태풍이야. 근데 오키나와는 태풍 불면 뭐하러 가냐고. 안 그래? 날씨 보러 가는 건데. 그냥 호텔 방에 있어야죠. 그냥 호텔 방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렌트도 해놨거든? 근데 처음 가는데 내가 진짜 운전석도 진짜 왼쪽에 앉아가지고 가는데 아니 근데 거기서 그 비바람 맞으면서 운전할 생각하니까 야 이건 아니다. 내가 이제 과감하게 이제 들어보랬어요. 들어보라고 내가 제 이제 친구가 대한항공에 이제 뭐 사실 이제 부장으로 있어가지고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좀 알아봐 달라. 예약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 친구 얘기인 즉슨 일본 어느 노선도 아무 데도 안 된대. 왜요? 사람 풀이야. 그래서 내가 그럼 야 제주도 혹시 되니 했더니 제주도는 돼. 비즈니스로 4개가 그냥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제주도. 일본을 엄청 가. 그리고 우리나라 엄청 오고. 근데 제주만 안 가더만. 아무래도 이제 비행기 오는 게 서울로 집중돼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금 관광객들 때문에 어쨌든 간에 많이 오른다는 얘기죠? 그 관광객만 주목하실 게 아니라 그런 인바운드 수요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거 뭐 많죠. 뭐 파라다이스 같은 뭐 카지노도 있고 많은데 최근에 이제 이 그 백화점에 특히 제가 이제 신세계에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실적이 막 떨어져가지고 왜냐하면 백화점은 정체돼 있고 그 강남점 신규 투자하면서 비용은 많이 나가는데 적자가 면세점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면서 실적이 완전 박살이 났거든요. 그런데 면세점은 구조조정해서 지금 3분기 실적 보니까 거의 이제 BEP 맞아요. 그러면 면세점은 아마 다음 분기부터는 이익 나거나 거의 이제 손실이 없다는 얘기고 강남점 이제 리모델링이 끝났잖아요. 들어갈 비용은 별로 없는데 돈만 지금 벌면 되네. 강남점이 점포 하나가 지금 3조 매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들 인바운드가 오면서 좋아진 게 뭐냐면 지금 두 가지가 늘고 있는데 점포당 매출이 늘고 있어요. 근데 점포당 매출이 전체가 느는 건 당연히 아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백화점 하나당 매출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세계 먼저 먹은 이제 강남? 그렇죠. 이런 데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뭐가 많이 팔리고 있냐면 명품류가 많이 팔립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와서 외국인들은 사면 당연히 세금 안 내니까 명품을 싼 가격에 면세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효과 때문에 실제로 비싼 가격의 제품들이 좋아지면서 객단가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데 현대백화점은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원래 면세도 직접적으로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더 빨리 올라갔어요. 현대는 어쨌든 이제 면세라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어떤 그 섹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덜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신세계는 이걸 빠르게 구조조정하면서 일단 털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익이 빠르게 돋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어느 수준이냐면 PB 0.5배가 안 돼요. 아하 그래? 50만 원. PBR 한 배가 50만 원인데 지금 20만 원도 안 됩니다. 주가가. 신세계가? 네, 굉장히 낮은 수준이니까 이게 PB 0.5배까지만 올라와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신세계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은 아까 말씀드렸던 악재는 희석되면서 호재가 좀 늘고 있는 구간이니까 그다음에 4분기 소비 시즌 뭐 이런 것까지 만나게 되면은 좀 더 이제 주가가 올라갈 여력이 보여서 그렇게 보면 신세계는 자사주 매입 이슈, 자사주 소각 이슈랑 더불어서 조금 더 올라갈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요거는 한 3개월짜리 중기적 정도의 투자 전략으로 신세계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죠. 신세계 근데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네. 근데 최근에 오른 게 그런 이슈를 반영하면서 이제 서서히 시동을 걸고 있는 거죠. 이제 시동이다. 이제 시동 걸고 있어서 지금 오르긴 올랐는데 어쨌든 간에 사실은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저기 말이야 김종현 말이야 지금 3개월짜리 이렇게 그래프 봤더니 잘 모르는 분들이 그러는 거지. 아니 좀 16만 원대 좀 얘기를 해주지 왜 지금 올라갈 때 얘기를 해. 그런데 그거 찾아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안 그래요? 뭔가 꿈틀댈 때 얘기해야지. 그렇죠. 그 밑에만 보고 어떻게 하냐고. 찌가 왔다 갔다 할 때 얘기를 해야지.
그냥 지가 가만히 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그렇지. 그래서 너무 요거는, 많은 걸 바라네. 요런 거는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그러니까 요럴 때 안 들어가는 게 바보 같은 사람이야.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 진짜로? 그러니까 이렇게 쓱 올라가면, 아니, 올랐잖아. 3개월 전부터. 나는 뭐 사실은 사지도 않았는데, 손해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이 올랐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올라갈 여력이 있다. 그래서. 그럼 롯데는요? 롯데는 좀 이슈가 복잡하죠. 롯데 얘기를 하지 거기 뭐 말자고. 재무구조 이슈도 있고. 백화점이면 롯데도 롯데 백화점 잘 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롯데는 지금 뭐 사실은 옛날의 롯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항상 얘기하잖아. 방송을 짧게 하기를 원하면 그런 질문을 하지 마.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롯데 야구도 지금 시원찮은데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그래요? 항상 그래요. 옛날에 이제 경기원 같은 사람들 있잖아. 방송 빨리 끝내자고 그러잖아.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가 뭐 꽂히면은 막 화내고 그러면서 방송을 제일 길게 해서 내가 형 때문에 길어지는 거라 그러면 막 웃고 그러는데 방송 끝내자며 빨리. 그럼 롯데는 얘기하지 마. 참 롯데 한번 물어봤다가 참 롯데 화이팅!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만도하고 신세계인데 나라면 만도로 하겠다. 만도가 나아. 내가 보니까 만도가 3개월짜리. 그래도 신세계는 너무 무겁네. 주당 20만 원이야. 그렇죠. 좀 무거워. 무거워서 만도를.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사실 그냥 내가 그것도 사실 주식 투자의 뭐 작은 기법 중에 하나인데, 내가 잘 아는 기업을 투자하라고 그러잖아. 신세계백화점 뻔질나게 다니는 사람은 그냥 신세계를 한번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그냥 신세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냥.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우리 김종현가 또 이런 얘기 해줬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좀 눈여겨보시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파티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구라 경제연구소 이제 부동산 편입니다. 저희 이제 그 포도 크리에이티브 밑에 이제 카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같이 하는 카페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 길 자체가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어쨌든 내가 뭐 백다방, 뭐 이데어 이런 데는 어쨌든 그 브랜드 자체가 정체성이잖아요. 그래서 저기는 어느 정도 저가의 음료다. 그러면 사실 메가에 가서 스타벅스의 맛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잖아. 실망하지 않잖아. 그런가? 그치. 나는 기대하는데. 그거는 그랑 똑같은 거 아니야? 노도광 사면서 강남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는 거 아니야? 맞네. 그런 거구나. 그럼. 근데 이제 사실은 메가를 저희가 이제 한 2주 먹었다가, 우리 김 소장이 또 이걸 먹고 나서 역시 이제 이 밑에 게 맛있다고. 역시 좋은 거 먹어야 돼. 역시 좋은 거 먹어야 돼. 좋은 게 아니라 이제 비싼 거 먹어야지. 비싼 거 먹어야 돼. 그럼. 비싼 게 좋아. 그래요. 자, 어쨌거나 말이죠. 지금 이제 사실 이제 부동산, 사실 이제 부동산 오르는데 어쨌든 간에 뭐 포머 증상 해가지고, 사실 부동산 수혜를 누린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는 그래도 주식으로 좀 먹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좀 화가 좀 금으로 먹은 사람이 있어, 주식으로 먹은 사람이 있어, 뭐 이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이제 물론 주식마저도 안 한 분들은 진짜로 이제 애간장이 타는 건데, 맞아요. 뭐 그건 또 긍정이네. 좀 긍정의 효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화가 들어요. 좀 덜 날 수도 있네. 그리고 사실 이제 옛날에 비트코인은 약간 좀 나이 든 사람들이 접근하기엔 조금 어렵죠. 어려운 게 있었고, 지갑이라는 개념도 그렇고 뭐 어디로 보내고 뭐 이런 주식은 그래도 삼성전자는 알잖아 우리가. 또 주식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에 이제 대기 자금이 몰리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현상이 아닌가 하는. 사람이 좀 여유로워져요. 주식이 올라가게 되면. 사촌 형한테 주식하거든요. 사촌 동생도. 요즘 전화하면은 목소리가 굉장히 여유롭고, 예전 같으면 막 굉장히 시니컬하고 막 짜증을 냈는데, 요즘은 굉장히 부드러워. 진짜 사람이. 국간에서 인심 난다고. 네, 진짜 고간에서 인심. 지금 뭐 부동산은 큰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김민만 자체가 좀 이슈가 있네.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을 만났어요? 오성훈 시장 만났지. 오세훈 시장 요즘 있잖아요. 사실은 정치적으로 어쨌든 뭐 명태균 관련해서 요즘 뭐 어쨌든 오세훈 시장 지지 입장에서 봤을 때 썩 좋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보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그분은 어쨌든 내년 재선을 목표로, 또 그리고 지금 마땅한 오세훈의 대항마들이 지금 안 보이고 있는, 물론 이제 선거가 지금 뭐 꽤 많이 남았습니다만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뭐 대항마까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밥 준다고 해가지고 가긴 갔거든요. 인플루언서 12명 부동산 쪽에. 인플루언서. 나도 그 중에 한 명이 들어갔죠. 보일남. 부일남은 이번에 안 왔더라고. 그건 또 너무 잘 나가서 안 왔는지. 내 옆에 앉은 사람이 표영호 대표님. 표대표. 내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밥 먹었고, 뭐 주로 유튜브나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근데 저기 김만 씨는 어쨌든 간에 부다방 TV는 아주 미비하고, 우리 이제 김구라 경제연구소 이제 부동산 편 대표로 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부다방 TV로 갔죠.
내가 운영자니까 좀 민망하긴 하더만 11,000명인데 어디 가서 인플루언서 하기도 그렇고 11,000명이야? 11,000명. 야, 그럼 내가 봤을 때는 저기 부다방보다는 우리 게 좀 있네, 영향이. 그죠? 그렇다고 내가 운영자는 아니니까 이제 가긴 했는데 내 선물도 받아왔잖아. 내 선물 주려고 가져왔잖아. 끝나고 나니까 선물 주더라고. 서울 플레이브. 책하고 컵하고 이거 받았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이거 받아가니까 이게 뭔데 이거 버려 이래가지고 내가 참 버릴 수는 없고 요거는 수연이 놀러 다녀라고 플레이북 요거는 우리 삼두 선물. 아니 근데 여기 이 선물을 줄 때 와이프가 버리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가 그것도 좀 그러네. 우리는 애들이 다 컸으니까 필요가 없지. 나는 버리지만 우리 또 수연이한테는 이게 또 요긴하지 않을까. 서울의 숨은 명소들. 아니 그 수연이가 지금 저 4살짜리인데 걔가 뭘 욕이래. 저도 여기 서울에 맛집이나 이런 거 있어요. 그 머그컵 2개 받아가지고 하나는 우리 삼도 주고 하나는 우리 강아지 물컵으로 써. 아니 저랑 강아지랑 동급 찍으시는 거예요? 동급이 아니지. 각자 용돈에 따라서 잘 쓰면 되지. 그래서 이런 선물을 주더라고. 어쨌든 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뭐 내년 이제 서울시장 뭐 이쪽에는 뭐 오세훈 시장이 이제 현재기가 제일 유리하고. 그렇죠. 뭐 또 본인 입장에서는 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민당 쪽에서는 또 이제 어떤 분들이 나올지 이제 굉장히 좀 궁금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판 자체가 또 이번 11호 대책에서 토지거래가 구역을 정부가 다 묶다 보니까 이게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가 구역이 아픈 그 실책이잖아요. 올해 그쵸. 2월에 풀었다가 묶었다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이걸 국토부가 전체 지정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그렇죠. 여유로워진 그쵸. 이게 뜨거운 감자를 넘겨버린 느낌? 공을 이제 넘겨버린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지금 그 서울시장이 이제 어쨌든 부동산 인플루언서들을 데리고 밥을 사준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어쨌든 간에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불만 같은 거를 거기서 좀 공개적으로 좀 이제 얘기해도 된다라는 그런 약간의 좀 시그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좌우 따지지 않고 다 가거든요. 뭐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내가 못 갈 자리가 어딨어. 나는 가서 제 원칙이 있어요. 저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으로서 부동산 전문가로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나는 내 의견을 제시를 해주는 거지. 이번에도 저 국민연금 얘기했나? 그건 안 했지. 이제 그만해야지. 그만해. 그거 자꾸 하면 어떡해. 그것도 12명이나 앉았는데 쪽팔리게. 그건 아니고. 그래서 그 얘기는 했지. 내가 질문 제일 많이 했어. 노도강이 묶였는데 서울시 자식이 아니냐. 자식이 억울하게 토호제 묶였는데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 아니 근데 있잖아. 사실은 서울시는 어쨌든 서울시장이 어쨌든 야권의 유력 주자이기 때문에 계속 한마디를 해왔어. 맞아요. 한마디 했지. 계속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얘기할 거를 좀 정리해달라는 의미에서 얘기 듣고 어떤 분들은 또 뭐 대출 관련된 분은 또 대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서울 정비창에 공급 많이 하자 뭐 이런 의견들도 얘기를 근데 이번에 이제 가서 이제 느낀 점은 그래도 유의미한 얘기가 나왔어. 그 자리에서 1시간 밥 먹고 무슨 유의미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고 내가 충분히 이야기는 알아듣겠다. 많은 의견을 달라. 근데 서울시 입장도 있다. 정비창 부지를 원하는 대로 아파트를 그렇게 많이 못 짓는다. 결국에는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이 있고 의견은 앞으로도 많이 달라. 끝나고 사진 찍자고 하더라고. 그러면 보통 우리 사진 찍으면 단체 사진 찍잖아요. 포토존에 가서 이렇게 딱 쓰더만. 자, 줄 서서 한 명씩 와서 손을 잡고 이렇게 찍자고 하더라고. 사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찍고 올리니까 막 사람들이 너 오세훈하고 그렇게 즐겁게 사진을 그렇게 근데 그렇게 지금 욕먹는 사진을 왜 우리한테 보내준다는 거야? 나 정말. 인증샷 서울시장하고 인증샷 찍었다는 거지. 그래요.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도 만나고 있고 경기도도 만났고 민주당 관계자도 만나고 저는 국힘도 만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번 주 뭐 현장 갔다 온 데가 있어요? 현장 갔다 왔죠. 어디? 이번 주는 상계동. 상계동. 상계동 갔다 왔죠. 상계동 어느 지역이요? 상계주공. 그 4호선 라인 노원구 쪽? 4호선 7호선. 어쨌거나 이제 그 노도강의 한 지역을 갔다 왔는데 노도강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분위기가 살벌하더만. 진짜 막 플랜카드 붙어 있고요. 부동산에 갔는데 제가 항상 갈 때마다 들르는 부동산이 있거든요. 작년에 갔을 때 힘들다. 나 못 버틸 것 같아 그러더니 이번에 가니까 진짜 못 버티고 없어졌더만. 부동산이. 그 부동산 없어지고
이제 다른 부동산에 갔는데 들어가니까 표정이 시큰둥하더라고. 여사 사장님이 뭐야 이런 눈으로 보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방송도 나오고 김구라 방송도 나오고 정책에도 회의도 참여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눈빛이 레이저를 쏘면서 왜 우리 지역을 규제해가지고 우리는 2년 동안 안 올랐는데 1억이 올라도 우리는 지금 억울할 판에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제가 정부 대변인으로 욕을 다 먹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원래 있잖아요. 그 방송하는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뭐 일일극 같은데 악역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뭐 큰 잘못했어? 아주머니도 다 알아. 그 사람이 저긴 거, 연기인 거. 근데 그냥 남편한테 받아온 한 같은 거를 그냥 그 소위 말하는 배우들한테 뭐 저기 해가지고 이런 나쁜인가 이러는 게 다 그냥 그래서 그러는 거야. 김인만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 김인만이가 무슨 정책에 전혀 관여 안 하는 거 그분들도 알아. 밥만 얻어먹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야 김인만이한테. 그럼 등짝 스매싱도 한 대 맞으셨어요? 와 맞기 전에 도망갔지. 더 앉아 있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좀 격앙되고 조만간에 집회도 할 거다. 빨리 풀어달라라는 반응들을 보여가지고 아무튼 분위기가 좋지는 않다. 노도강 지역들은 그거는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디 갔지 내가?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 어디 또 갔어? 아 분당 또 갔다 왔어요. 분당. 혼자는 지난번에 갔었잖아. 오늘 한 번 더 갔다 왔지. 오늘은 촬영 때문에. 그지? 그런 거 같더라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럼. 아니, 당연한 거지, 그럼. 우리가 있잖아. 나 있잖아. 해외 간 거 있잖아. 촬영 때문에 간 거 기억이 별로 안 나. 맞아요. 촬영 때문에 간 거 기억이 별로 안 나요. 왜냐면 내 자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스케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아이랑 같이 가는 스케줄 있잖아. 그거 기억 안 나요? 그것도 역시 기억이 안 나요. 왜? 아이한테 온갖 정신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롯이 내가 좋아서 간 거는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구나. 그래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접대 골프가 재미없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 분당 간 이유가 있어요. 어느 지역 가신 거예요? 분당? 정자동에서 서현 순회까지 걸어갔죠. 거기 메인 지역인데. 메인인데 서현하고 이제 정자. 정자역에 가면 느티마을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알아요. 느티마을 3단지, 4단지인데 거기 주공 아니에요? 공무원 아파트였죠. 그 아파트는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해요. 리모델링. 그래서 지금이 그 3단지가 일반 분양을 했는데 이름이 더샵 분당 TL1인데 이번에 일반 분양가가 얼마인 줄 알아요? 전용 84? 33평이? 얼마야? 한 25억? 26억 8천. 분당이.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야 분당이 27억이 말이 돼? 리모델링 단지인데 이거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어가지고 제가 현장에 갔다 왔죠. 근데 주변에 보면 파크뷰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알아요. 파크뷰가 2004년에 지은 아파트예요. 2004년에 지은 아파트인데 전용 84, 33평, 32평이 25억 몇천 원이 실거래 거래가 됐고 최고 가격 지금 매물 나온 거 보면 27억 정도 나왔더라고. 27억 5천 정도 나오니까 주변 시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일반 분양가가 등달아 올라가더라. 그치.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일반 분양가 20억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였는데 올해 분당이 올라가니까 일반 분양가를 이렇게 높게 책정을 했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뭐 진짜 로또 청약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로또는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니까 당연히 위에가 올라가면 따로 올라가죠. 따로 올라가는 거죠. 그 사실 파크뷰는 사실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된 대장주 아니에요? 파크뷰가 대장주죠. 대장주인데 그건 2004년도고 이 아파트는 2027년에 그러니까. 입주하니까 이제 비슷하게 책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분당도 분양가가 27억이다. 그래서 많이 비교되는 게 우리 녹화일 기준으로 반포 주공 1단지 3주구 레미안 트리니원이라는 아파트가 분양을 하거든요. 특별 공급하고 한데 분양가가 전용 84가 한 27억, 28억 그래, 정도. 거기서 로또 청약 이렇게 나오더라고. 주변 시세가 55억, 60억 하잖아요. 레미안 퍼스티지가 55억 하더만 2009년도에 지은 아파트가. 그러니까 반값 아파트인데 야 트리니원이 28억인데 무슨 분당이 27억이냐 라고 하는데 트리니원이 반값이라서 로또인 거고 그렇지. 이거는 그냥 주변 시세대로 나왔다. 그 트리니원 같은 경우는 나 같은 사람도 살 수 있나? 살 수 있냐고? 네. 돈 다 주면 사지. 한 한 60억? 60억? 아니 트리니원 저기 말이야 청약. 세상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왜? 김구라도 청약이 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냐고. 일단 무주택자들만 되고요. 아 그치? 그리고 가점 점수도 안 나오고. 그치? 특별공급 대상도 안 되잖아. 신혼부부 아니잖아요. 그치. 신혼부부인가? 신혼부부 아니죠? 신혼은 아니지. 신혼 아니지. 재혼은 신혼으로 치지는 않더라고. 재혼은 신혼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보세요. 그럼 있잖아.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세상이야? 진짜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없는 애도 입양하는 판인데 그러면 진짜 이 재혼도 신혼으로 쳐주잖아? 내가 봤을 땐 아파트 노리고 엄청 많을걸? 안 그래? 아니 대출풀로 떼겨받으려고 결혼도 안 하고 둘이서 서로 있다가 결혼하려다가 안 할 수는 있는데 재혼을 한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 있잖아. 내가 아는 PD야. 근데 있잖아 내가 사실 이제 20대 후반에 만났던 그런 PD예요. 모방송사인데 지금은 이제 뭐 부장이지.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이제 서울대 나오고 AD였었어. 그때 나도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신인이었으니까 뭐 그러다가 최근에 몇 년 전에 만났어. 그 사람은 부장, 나는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주요 방송인으로. 근데 쓱 물어봤지.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결혼했던 분하고 나는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결혼한 거 알았어. 근데 한 20년이 흘렀는데 이 사람하고 이혼했다가 다시 이 사람하고 결혼했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이혼한 걸 몰라서 그냥 그 사람하고 쭉 산 줄 알아. 그러면 있잖아 결국 어떻게 된 줄 알아? 와, 이혼하고 또 했다고? 그렇지. 그런 것처럼 그럴 판이야. 그러면 근데 나라에서 조건 걸 때 저기 있잖아요 대신요. 헤어진 사람하고 다시 하는 걸 안 쳐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은 그럴 판이야. 근데 이게 선량한 재혼 가정은 피해를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김구라처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재혼은 안 쳐준다는 얘기야. 내가 봤을 때. 그럼. 근데 제가 지금 그 찾아봤는데 재혼한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7년 이내일 경우 자녀가 있다면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내 말 맞네. 우리나라 정책이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어. 재혼 가정을 버리지 않았어. 아, 근데 이제 내가 넣어도. 진짜인가? 아, 여기 나와 있잖아. 근데 내가 넣어도 될 확률이 그리고 없다니까? 된다 한들. 집이 있어서 안 돼. 아니,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해서 돼도 어쨌든 내가 팔아야 되면은 거기서 이제 양도소득세 한 40% 내고 단기는 1년 내에 팔면 70%죠. 내가 된다 한들 또 70% 내면 이것저것 뭐 금융비용 빼고 이러면 사실은 큰 메리트는 없네. 차라리 그냥 내가 만도 주식을 사고 말지. 그리고 초기 없어. 투자금 또 20억 이상 그러니까 넣어야 돼. 메리트가 없네. 근데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사실은 뭐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있잖아요. 20매덕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번잡함을 가지고 하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아? 추천 물량은 안 할 거고 가점 점수가 그래, 그걸 하지. 한 4점 정도 되는 사람은 희망을 가질 수는 있지. 그리고 사실은 추천 물량으로 돼서 한 20매덕에 분양받아가지고 1년 내에 판다는 얘기는 이제 팔면은 한 뭐 20매덕 남는 건데 20매덕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럼 양도세 70% 내면은 한 15억 정도 내야 되고 그러면 한 7, 8억 정도 남는 건데 그죠? 전매 제한 걸려서 팔지도 못해. 아 그래? 그냥 계속 가지고 가야 돼. 그냥. 계속. 그래도 당첨되면 좋지. 아 그치 그건 좋지 그건 좋은 건데 추천 물량 또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2021년에 추천 물량으로 당첨된 사람 봤거든요. 2021년은 분위기 좋을 때잖아.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67번을 청약해서 됐대요. 할 수 있어요. 67번. 아니 뭐 이제 저는 사실 뭐 이제 그냥 주식만 보고 차라리 그 만도를 제가 한번 좀 노려보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내년에 이제 선거도 있고 해서 2026년 뭐 집값이 올해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흐르고 김 소장이 봤을 때는 있잖아요. 나는 진짜 부동산 전문가들이 제일 튀기 좋다고 봐. 집값 예측하면 되거든. 그리고 예측은요 원래 안 맞으라고 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계속 던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100번 던지나 1000번 던지나 사실은 1000번 던져서 실패한 거 100번 던져서 실패한 거 실패를 했으면 중요하지 않아. 하나 맞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다 하나 맞으면 용하다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내년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설문조사 결과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긴 한데 부동산 알리리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전국으로. 보게 되면 상승 전망이 52%, 하락 전망은 그거보다 작았는데 우리가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오르는 사람은 왜 오른다고 얘기를 할까 보게 되면 오르는 사람은 핵심 지역들 아파트, 한강벨트나 그치, 그건 오르지. 얘들은 당연히 오른다. 기준금리 내려가잖아. 그리고 서울에 공급 부족하잖아. 이런 나름대로 논리적인 거. 정부가 세금 규제하게 되면 결국에는 매물 잠김 현상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오른다는 얘기가 이제 설마 오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 위주로 이제 오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상승 비율이 높은 거고 하락을 베팅하시는 분들 왜 집값이 떨어진데 베팅을 했을까 보게 되면 떨어지는 분은 대출 규제. 대출 규제 이렇게 하는데 집값이 어떻게 오를까? 그리고 경기가 이게 침체 가능성이 있다.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지 않나? 우리 일두같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경기 침체랑은 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유동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경기 침체랑은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하락은 나는 보질 않는다는 얘기지. 그리고 대출 금리 부담 영향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규제 지역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결정적으로는 뭐 상승에 대한 베팅이 좀 많은 것 같고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임대차 상승 비중이 57.75% 집값보다 전세 월세 가격 상승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정책 당국자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상치 못하는 변수들이 생기면 미국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기준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는데 또 내년에 모르잖아요. 갑자기 물가가 올라가지고 금리 올린다라고 하면 판세가 또 왜 웃어 근데 조현은? 근데 일주형님 표정을 보니까 지금 하시는 얘기가 전혀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뻔한 얘기다. 공허한 거지. 공허한 거야. 공허한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건 없어. 공허한 거야.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거라. 근데 참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참 진짜 주식의 내용이 좋은데 하는 거에 비해서 부동산의 조회수가 잘 나와. 참 희한해. 썸네일 바라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부동산은 사람들이 약간 그런 것 같아. 약간 그 막장 드라마 같이 열받는데도 보는 것 같아. 그리고 필요하잖아. 그렇죠. 내 집 마련하는 사람, 세입자, 집주인 모두 다 나하고 관계가 되니까. 김구라 경제연구소에서 그 부동산 정보가 그렇게 알짜들이 나가는 게 아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거 이제 어디가 올라간다 이러면 또 그것도 문제지. 아 근데 요즘 인천이 풍선 효과가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 인천 한번 갔다 올게. 인천 한번. 인천이 통계는 올랐어. 그 지금 전월세는 그러면 대부분 다 올라간다는 시각이 엄청 강하잖아요. 네. 그러면 형님은 어떻게 보세요? 나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내려갈 가능성이 없는 게 입주 물량이 일단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집을 사려고 생각했던 분이 토지 거래가 구역도 묶이고 대출이 안 나오니까 집 사려는 분들이 전세 수요로 이동하는 현상들이 있고 실거주 요건들도 강하다 보니까 전세는 수요도 많고 공급은 부족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결할지는 모르겠어요. 정부가. 저는 2026년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는 집값이 아니고 올해처럼 집값이 아니고 전세 월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왜냐면 이제 사실 이제 물량이 부족하다 보면 결국은 나비 효과로 인해서 전월세가 올라가는 건 뭐 그거는 사실은 강남 아파트가 2026년에 어떤 뭐 특별한 뭐 엄청난 자극이나 엄청난 실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더 올라간다? 그냥 일부 지역들의 신고가 정도 나오는 거고 안 올랐던 지역들이 키 맞추기 뭐 인천도 좀 올라가고 워낙 안 올랐으니까 노도강도 좀 올라가고 요 얘기는 이제 다음에 합시다. 내가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다음 주에 합시다. 피곤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분량을 좀 분배를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합시다. 네, 김구라 경제연구소. 아니 그나저나 그 저기 우리 저 PD한테 좀 물어보는데 우리 저기 그 공개 방송 말이 공개 방송이지. 이제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좀 만나서 이제 좀 여러분들 좀 얼굴 좀 보려고 하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또 이제 열기를 또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 좀 이제 계획이 있어요? 아니면은 뭐 내년으로 미루는 거예요? 제가 알아본 건 대학로에 좀 조그만 이제 스튜디오처럼 돼 있는 이제 소극장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채울 수 있느냐? 몇 명이에요?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되죠. 200명, 300명은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채울 수 있지 않냐. 이게 무료면 채워지고 네? 돈을 받느냐에 따라 다르지. 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뭔 자신감이야? 근거 없는 자신감? 200명 안 오면 댓글 막아버리자 그냥. 200명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마기자기하게 이제 몇 개 좀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그냥 단순하게 이 방송을 그대로 거기 가서 하고 돈을 받겠다 이거는 정말. 짧게 주식 부동산 찍어주기 특강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안을 좀 짜야 되는데 근데 연말엔 좀 쉽지 않다. 네, 연말. 그래서 이제 연초 정도로 해서 연초에 한번 그래요. 오늘 좀 사연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사실 이제 몇 개 사연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피드백도 왔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대구에서 사연 보내주신 그 여성분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조언을 드린 대로 조금 시간을 두기로 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후보지를 찍은 예를 들면 이건 누가 봐도 빨리 잡아야 돼 하는 그런 금매나 서울의 인기 지역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요즘 같은 분위기에 나도 한번 집을 가져볼까 그냥 든 생각이잖아.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내재된 어떤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굳이 살 필요는 없었는데 그걸 우리가 얘기를 해줘서 본인도 거기에 이제 환기가 돼서 굳이 내가 살 필요는 없겠다 지금은 뭐 그런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철원에 있는 우리 이제 그 군인분
춘천이죠. 춘천. 철원에서 옛날에 근무를 하셨고 그분 역시도 우리 그 김인만이 사실 은근 자금이 없다고 좀 깔보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자금이 없다고 좀 깔보긴 했었습니다만 근데 그게 어쨌든 깔본 건 아니지만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조금 씨드를 모아서 조금 가야 되겠다. 이게 지금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돈이 있으면 급해도 돼요. 돈이 없는데 꿍질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피 보는 거예요. 그럼 잘못하면 또 엉뚱한 길로 가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을 좀 들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네, 신경철님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말이죠 이제 우리 님의 사연인데 이분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 이제 사연 보내주신 뭐 지난번 마곡에 사시는 분 돈이 있었잖아요. 네. 이분도 좀 돈이 있는 분이에요. 서울에 살고 있고 30대 후반의 남성인데 20년 가까이 사업 장사를 하면서 남들 놀 때 일하고 남들 쉴 때 일하면서 쉼 없이 달려왔다. 열심히 했네. 그래서 40살 이전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다는 목표 하나로 버텨왔다. 근데 이제 최근에 있잖아요. 하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정리를 했고 아마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시기적인 것도 있지만 본인의 어떤 멘탈적인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처럼 열심히 안 할 겁니다. 지쳤다. 지쳤잖아요. 그리고 사실 있잖아요. 40살 이전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다는 이게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했잖아. 그래서 옛날에 내가 그런 얘기도 했어서 야, 뭐 어차피 죽으면 쉬는데 그냥 해야지 뭐 이랬는데 그렇게 사람이 버티질 못해요. 왜냐면 20살 때부터 난 60까지 진짜 미친 듯이 일할 거야 이러면 못 버텨. 그잖아. 그러니까 40년 어떻게 달려? 그러니까 나는 그냥 40살까지 하여튼 내가 집을 짜내겠다는 그런 각오로 버텼는데 40살 즈음 다가오니까 경제적 어떤 성과를 이뤘는데 옛날에 하던 열정은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아마 최근에 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았다는 게 시기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멘탈적인 측면에서 옛날처럼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있잖아요. 결혼을 앞두고 있고 예비 신부도 생겼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은 자산으로 이제 정말 은퇴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될지 궁금해져서 이렇게 2두 3두님의 조언을 구하고자 한다. 지금 상황 그렇습니다. 부동산에 있잖아요. 레미안 에스티움인데 44평이면 꽤나 큰 평수인데 작아 보이는데 요게 이제 전세 보증금이 한 12억 정도 되고 요게 지금 얼마죠? 시가가? 지금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분이 44평이라고 했잖아요. 작년 9월이 최고가가 19억 5천만 원이었고 다른 데는 다 올랐는데 여기는 안 올랐네. 올해 10월이 19억에 거래됐네요. 13층이. 그러니까 19억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 보증금이 이제 12억 정도 있으면은 19억에서 20억 잡으면 자기 자본은 한 7에서 8억 정도. 8억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타 자산이 예금하고 주식하고 현금선 자산에서 한 27억 정도에서 총 자산 뭐 나왔네요. 35에서 36억 정도. 그래서 이제 결혼 앞두고 있는데 현재 세입자 전세 계약은 한 차례 더 연장할 계획이다라고. 그래서 전세금은 어쨌든 3년 뒤에 이제 돌려주는 거고, 그죠? 그동안 이제 월세로 좀 지낼 생각이다. 그러니까 입주 전까지는 16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27억 있는데 뭐 어쨌든 자기가 이제 16억 정도는 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부분 말이죠. 앞으로 이제 월 800 정도, 900 정도를 지출하면서 골프도 즐기고 자녀도 키우면서 넉넉하지만 무리 없는 삶.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무리가 있는 그런 계획이죠. 사실 800, 무리가 900, 많다. 800, 900에 골프는 저건 칠 수 있어. 파크 골프. 근데 그냥 골프는 못 쳐. 물론 싼 데 찾아다니면 돼. 아침 6시 안성. 그것도 12월 달. 그런데 뭐 7만 원, 9만 원짜리 있어. 아이고. 그렇게 해서 치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지만 지금 이분의 어떤 인생관 보니 나는 앞으로 이제 즐기면서 산다라고 했는데 800, 900에 뭐 6개월에 한 번 라운딩하면 그것도 골프 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려고 하면은 이 액수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혼자 살면은 돼. 뭐 예를 들면 근데 우리 와이프가 있잖아요. 지금 약사예요. 우리 와이프가 저기 이제 미용실에서 돈 좀 벌어가 아니라 내가 보니까 아내도 결혼하면 그냥 주저앉힐 생각인 것 같아. 그냥 놀자. 골프 치고 즐기자. 내가 보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애까지 낳잖아. 이거는 뭐 언감생심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나는 좀 이분한테 뭐 제가 쓴소리 아닌 쓴소리 하자면 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도 열심히 한 뭐 20년간 그래도 사회생활 하면서 근데 이 돈 갖고 사실은 넉넉하지만 이거는
이런 말씀 드리면 근데 해남 같은데 아 좋다. 뭐 전라도라든지 이렇게 인구가 조금 없는 그런 지역에 가서 하면은 이것도 해남 가능해요. 가면 가능하지. 가능해요. 2억짜리 집 하나 사고. 가능한데 이거 서울에서는 이거 진짜 절대 무리. 예. 16억 정도에서 연 5%면은 연에 그래도 한 얼마 정도입니까? 한 1억 못 되게, 그죠? 8천만 원. 8천만 원 정도인데, 그럼 8천만 원 알파 플러스 거기에 모자란 거 이제 조금씩 쓰면은 결국은 21년 8개월 정도 원금 소진까지. 근데 여기서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해치가 안 되잖아. 그런데다가 사실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60 후반까지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 물론 그 중간에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이제 한번 또 꽂혀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럴 수 있겠지만 단순한 노후 계산인데 이 계산은 내가 보니까 그 챗 GPT가 요즘 그래도 구조를 잘 짜주는데 내가 보니까 유료가 아닌가 봐. 나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서 가장 좀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난 미안한 얘기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1, 2학년이 이런 생각을 했으면 나 이해가 될 텐데 이걸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돈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쳤는데 결혼 뭐 이런 거 다 빼고 한 달에 막 800, 900 정도는 건 진짜 사실이니까 나올 것 같은데 혼자 그냥 편안하게 살래. 이건 가능해. 근데 아이 낳고 그다음에 결혼까지 하는데 이거는 나는 쉽지 않지 않느냐는 게 내 생각이에요. 야, 자기 인생을 챗 GPT한테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어떡하냐 싶은데. 그럼 어때요, 우리요, 김정우 씨는? 저는 이렇게 사실 거면은 뭐 일단 연 5%를 계속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한다는 가정화 이렇게 할 거면은 반대로 하셔야죠. 아예 지금 다 팔고 외곽으로 나가서 쭉 살다가 늙어서 다시 서울로 들어와서 뭐 어디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갈 생각을 해야지. 요양원을 서울 해남 요양원 가야지 무슨 서울 요양원을 가. 그 서울에 시설 조금 잘 돼 있는 그런 좀 고급 요양원도 이렇게 들어올 생각을 해야지. 김종우 얘기도 이제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얘기잖아요. 터무니없고. 제가 굳이 이해를 하자면 나의 옛날을 보는 것 같은. 나의 30대를 보는 것 같은. 그래? 내 30대 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막 오르더라고. 막 맞아. 오르니까 와 이게 뭐 신세계를 보는 거죠. 하나 사면 올라. 맞아, 그때 그랬었지. 또 전세 끼고 대출 받아 사니까 또 올라. 그래서 사실 좋은 직장 때려치고 사실 부동산 전문가의 어떤 어려운 길을 걸은 거 아니야.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그러다가 이제 막 점점 늘어나. 막 무조건 잘 될 것 같은데 인생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계획처럼 되지 않는다 라는 거고, 그때 제가 한번 말씀도 드렸는데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사람이 막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맞아. 기분이 들면서 제가 그 좋은 종신보험도 깼잖아. 아니 부동산 팔아서 내가 병원비 마련하면 되지, 내가 뭐하러 내가 이거 종신보험이 왜 필요해, 회사도 때려치워버릴까 하다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 참고 좀 더 다니긴 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들떴으니까 회사도 이제 정을 못 붕 붙이고. 뜨는데 이분은 반대, 이제 번아웃이 온 것 같아. 제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이런 말씀드리면 그런데 내가 이제 두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 얘는 직접적인 사례가 될 거야. 내 친구 중에 조 씨가 있어. 조씨. 이름 되긴 그런데 그 조 씨가 아버지가 가정동에 땅이 엄청나게 많았어. 인천 가정동 지금 있잖아요. 가정동 이제 다 개발됐잖아. 네네. 거기 땅이 엄청 많았어. 청라 그래서 옆에. 그 아버지가 우리 이제 대학교 1, 2학년 때 그 즈음에 땅값만 한 150억 정도. 그때 150원. 당시. 와. 그래서 내 친구 조 씨가 성대 나왔어. 롯데를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떼고 어쨌든 걔는 그 당시에 한 30대 초반에 롯데를 다니다 나왔어. 롯데백화점을 다니다. 그러면서 이제 걔가 이제 당구장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냈단 말이야. 호프집 하면서. 근데 이제 걔네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결국은 이 오남매한테 준 재산이 한 150억 정도 돼. 오남매한테. 150억을 줬다고? 150억 많이 정도. 줬네. 근데 오남매잖아. 상속세도 내야지. 그러니까 5명이서 나눠 가죠. 근데 누나들 셋이 옛날 같으면 이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야 이거 나 저기 형제 둘 얘기하면서 조씨 형제 거야, 니들 어차피 출가 왜이냐 그랬는데, 누나들 이제 나이가 먹어서 60 가까이 되고 누나들 중에서 또 매형이 좀 돈벌이가 시원찮은 사람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돈벌이의 유무랑 상관없이 어쨌든 누나들 몫도 똑같이 나눠가졌어. 그게 법적으로 그렇죠. 그런데다가 내가 알기로는 그 상속세를 한 40% 가까이 냈단 말이야. 상속세 40% 더 나와요. 그러니까 150억 한 180억 가까이 됐거든. 중간 정사도 조금 받았었어, 중간에. 그래서 얘가 아파트를 청라 뭐 해가지고 논현동에서 송도 해가지고 제2의 김인만처럼 인천에만 5개 샀었어. 인천에? 나보다 더 하네. 아니 그래 이제 결론은 뭐냐면,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친구가 30대 후반부터 미국의 이제 어느 소도시의 은퇴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지금 26, 7년째 그러고 있어.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남은 재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그때 이제 상속해서 이제 뭐 받은 거 해가지고 캐시로한 뭐 돈 내고 해가지고 20몇억 받았는데 그게 불과 이제 몇 년 전이야. 근데 10몇 년 전에 20몇억이 큰 돈일 수도 있지만 큰 돈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야. 평생 놀고 먹을 돈은 아니야. 그렇죠. 인생을 바꿀 만한 돈 아니지. 그 이 친구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송도도 있고 청라도 있고 해서 집이 한 두세 개, 세네 개 있고 근데 그거 다 이제 50평형대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나 하겠어? 기껏 해봤자 막 7, 8억 뭐 이 정도야. 강남 아파트 하나보다 못해. 그럼 뭐 두세 개 갖고 있고 그래도 그나마 이 친구가 다행인 게 아들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다행이네. 아들들이 서울대하고 포철공대를 갔어. 그나마 그 친구한테 위안은 그거 하나야. 근데 지금 만나잖아? 걔가 진짜 착실한 애거든. 그러니까 걔는 헛짓거리도 안 해. 네. 치동 골프도 안 쳐. 그나마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냥 애들하고 이렇게 이제 술 먹다가 한 9시 정도에 나 들어갈게 하고 들어가.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옛날에는 엄청 부러워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도 없어. 부러워하는 사람이. 그 자식은 부럽네. 자식은 부럽지. 그것 때문에 부러워해. 그렇지. 그거는 그리고 아내하고 사이가 좋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는 거지. 다른 거는 전혀 부러워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이제 주제 넘은 얘기지만 차라리 그때 그 친구가 아버님이 돈이 이렇게 많지 않았으면 조금 더. 근데 이제 그 친구 성향도 보수적인 성향이고 걔가 딱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이분이 걔보다는 조건이 좋지는 않아. 그분이 더 나은데 조씨가 더 낫다. 조씨가 더 낫지. 기본 돈이 좀 있는 집이었으니까. 조씨는 와이프하고 사이도 좋고 와이프가 머리 좋으니까 애들도 머리가 좋은 거 아니야.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너무 넘겨짓지 말고 근데 이분도 사실 와이프가 사이가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도 사실은 그런 생각했었어요. 내가 워낙 너무 치열하게 살고 이러다 보니까 내 목표는 일단은 내가 50세까지 열심히 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일단 보자. 근데 이제 50세 넘기고 나니까 50세가 이제 2020년이잖아. 네. 그러니까 또 내가 그럼 내가 데뷔 30년까지는 일단 열심히 하자. 그래서 2023년까지 왔어.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55세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60세까지 열심히 일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은퇴를 하면 뭐 나는 그때 되면 제가 제 재산을 깎게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 김우래가 돈이 저렇게 많아? 이럴 수도 있고 뭐 생각한 거 이상이네? 혹은 뭐 그 정도야?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뭐 방송을 많이 해서 열심히 해서 그래도 일반 분들의 어떤 사업 소득보다는 제가 훨씬 나아요. 근데 제가 이분이 그냥 이해는 돼.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그래. 그렇죠. 내가 이제 40세까지는 뭐 내 친구들 보면 지금 뭐 직장 다니고 그러는데 뭐 이제 연봉 해봤자 뭐 7, 8천밖에 안 되고 가끔 고등학교 동창들 보면은 차도 내가 더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나 아파트 하나 있고 근데 이게 여기서 계속 가야지 60까지 가야지 본인이 원하는 삶이 60대 후에 이 정도 펼쳐지는 거지.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2005년도 조세호 양배추가 방송 그만두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럼 시작도 하기 전에 그만두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조세호 양배추가 그래도 다른 개그맨 후배들이 봤을 때는 저 정도면 이름 알려지고 저 정도면 조세호 다 알고 배추도 하는데 걔가 갑자기 그냥 나 이 정도만 하면 됐어 하고 방송 그만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에 빗대자면 내가 2007, 8년도에 라스 좀 하다가 이제 나 됐어요 그만두는 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만둘 상황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좀 쉬어야겠다. 한 달 정도, 한 달 살이 가서 심신을 좀 다시 좀 다독이고 마음을 잡고 다시 60까지 인생 전략 세우시고 아파트 있잖아요. STM 잘했으니까 가지고 있고 제 생각에는 16억 중에 한 10억 정도는 우리 삼두한테 컨설팅 좀 받아가지고 주식 투자 좀 하시고 일도 열심히 하시고 집 하나 가지고 있고 인생을 열심히 하면서 다시 일으켜야지 여기서 40세에 사실 파이어족 한다는 게 인생에 행복할까 과연. 옛날에 내가 있잖아 나 그 돌체앤가바나 빤스 사준 형이 있어. 돌체앤가바나 빤스가 한 10만 원 해요 한 장에. 근데 이제 그거 사준 형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형이 옛날에 이제 그 스리랑카에서 이제 사업을 크게 하던 형이었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몇 년 전에 현금으로 100억 갖고는 안 되겠어. 그래서 왜 100억이면은 그냥 단순히 어림잡아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쉽게 계산하는 거잖아. 한 달에 뭐 한 3천씩 쓰면 한 뭐 1년에 3, 4억 정도 되고 그렇게 30년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이분보다는 좀 낫다는 얘기지. 여유가. 그러니까 그냥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내가 그 정도면 괜찮잖아. 또 이분이 뭐라 하냐면 야 그게 아니라 있잖아. 내가 애들 이제 뉴질랜드에 보내고 그러는데 거기서 알게 된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현금이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얼추 한 100억 정도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도 일을 그만뒀는데 100억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왜요? 했더니 하는 얘기인즉슨 야 그래도 200억 정도 현금이 있어야지 그래도 어디 놀러 다닐 때 비즈니스 타고 다니고 그게 되지 100억 정도 있는 거 갖고는 사실은 어디 놀러 다닐 때 비즈니스 못하고 뭐 유럽 가고 그러는데 비즈니스 타고 그러면 돈 천만 원 나오잖아.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 김구라고 저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앉았어. 저거 말이야 서민들의 물정은 제가 생활보호 대상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없는 삶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이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언을 드리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만큼 진짜 뭐 캐시로 진짜 100억이나 200억 정도 있으면 모르지 지금 이거 갖고는 나는 어림도 없다고 봐. 하고 사람 심리가 그런 게 있어요. 100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아까 계산해가지고 30년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100억에서 자산이 줄어드는 순간 그 불안감은 우울해져. 그래서 실질적으로 10억 있는 사람이 1억이 되면 자살을 해요. 근데 없는 사람이 1억을 벌면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에 대한 불안감은 이 사람이 안 해봤잖아. 맞아. 해보면 아마 못 견딜걸요? 맞아, 그건 맞아. 16억인데 이게 12억 되잖아요? 불안해 죽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연 5% 수익을 뭐 어떻게 낸다는 방법도 없고 맞아.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뭐 생각도 구체적으로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5% 잡아놓은 게 우리나라 성장률이나 물가가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5%씩 안 알려준 오르니까.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짜신 것 같은데 일단 뭐 제가 보기엔 너무 터무니없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챗GPT가 뭘 이 사람을 위해서 신경 써서 해줬겠어. 대충 돌렸겠지 지금.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 저도 요즘 그래서 조금 마음이 바뀌어서 진짜 옛날에 그냥 틈만 나면 빨리 그만두고 싶다. 너무 일이 많고 시달리니까 지치니까 그래 뭐 내가 뭐 그냥 시골 가서 좀 살고 그러면 뭐 그냥 뭐 돈 뭐 이걸로 충분히 쓰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약간 내가 보니까 이분이 많이 지친 것 같아. 그러니까 지치고 내가 보니 거기다가 또 이제 지금 여자친구랑 매일 만나면서 그냥 여자친구랑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냥 나 얘랑 있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을래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한 달간 수안보 갔다 오면 좋겠다. 수안보 호텔 좀 추천 좀 해줘봐요. 수안보 저기 장기 투숙돼요. 푹 쉬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들겨. 맞아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땐 선우용료나 전원주 선생님이 유튜브 하면서 하는 그런 마인드지 이거 안 돼. 40대 중반에 40대 중반도 아니야. 30대 후반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선우용료 유튜브 보고 이런 거 아닐까? 이분이?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아무튼 간에 지쳐서 그렇다. 이해를 해줍시다. 수안보 보내주십시다. 경제적인 조언보다는 멘탈적으로 좀 조언을 드린다면 사실은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현금 자산이 한 16억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어디다 조금 좀 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거 좀 묶어두시고 아니면 진짜 한 1년을 놀아보세요. 그러니까 돈 묶어두고 돈을 안전자산에 조금씩 뺐으면서 근데 16억 있는데 뭐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쓰면 한 1억 쓰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왜냐면 이분이 한 20년 가까이 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이런 거 보면 충분히 어쨌든 간에 사업적인 감각도 있고 노동에 대한 어떤 좋은 의식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생각을 해보던가.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좀 주의해야 돼. 파이어족이 결코 이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닷컴 재벌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는 뭐 갬블러가 된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돈을 천문학적으로 번 거고.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그냥 놀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기 PXG 골프 있잖아. 파스스 골프. 그 사람도 닷컴에서 돈 많이 번 사람인데 자기가 골프를 좋아해가지고 골프채 회사를 차린 거야. 그런 것처럼 뭔가 좀 생각을 조금은 바꿔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우리 저기 이두가 오랜만에 좀 손가락질 하면서 좀 할까요? 그거 오랜만에 해줘. 옛날에 뭐 뜹니다 이런 것처럼. 이분은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정신 차리세요. 수안보 가서 좀 쉬시고 심신을 좀 단련을 한 다음에
6개월 동안 1억만 까먹으면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정신 그래요. 차리시고 예. 다시 열심히 뛰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화이팅! 자, 저희가 말이죠. 이제 다음 주에는 여기 이제 연예인을 모십니다. 근데 연예인을 모시는데 드디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렇고 그런 분이 나옵니다. 근데 그분이 사실 여기서 최초로 자기 주식 계좌를 깝니다. 김정희한테 모든 걸 맡긴다고 하니까 다음 주 방송 좀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C랩 2억 3,200 썼는데 77% 마이너스 5,200 남았죠. 캔버스엔 8,100만 샀는데 지금 21% 마이너스 요거 남았죠. 선샤인푸드 7,800 샀는데 53% 마이너스. TS 트릴론 66% 마이너스. 근데 이 뒤로 나오는 종목은 제가 하나도 모르는 종목들인데.